녹두 장군의 깃발 아래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 오늘은 조선 말기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그 중심인물로 알려진 전봉준, 그리고 이 혁명을 농민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외세와 봉건적 지배구조에 대한 한국 근대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 혁명은 조선 왕조 말기 농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려 했던 대표적 사례로 근대 한국사의 전환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대적 배경.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후기 봉건체제의 모순과 외세의 침략적 압력, 그리고 민중의 생활고가 한꺼번에 폭발하여 일어난 대규모 혁명적 운동이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조선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세도 정치와 함께 농민들의 경제적 궁핍이 심화된 시기였다. 세도 가문들이 중앙 권력을 장악해 권력과 부를 독점했고, 지방 관아 역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 전정 우군정 우황곡 문란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부패 구조가 만연하면서 농민들은 생계 자체를 위협받았다. 여기에 더해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본격화되었고, 일본 역시 빠르게 근대화를 추진하며 조선을 하나의 침략 대상 혹은 속국화 대상으로 삼았다. 청나라 또한 조선에 대한 사대 관계를 유지하며 조선 내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과 일본의 세력 다툼 한가운데 놓인 조선은 외세의 압력에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백성들에게 다양한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거나 허락되지 않은 고리대금, 과한수탈 등이 자행되었다. 더불어 1860년 경주 출신인 최주에 의해 창시된 동학은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 인간 평등과 민중의 주체적 각성을 강조했다. 동학 사상은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불평등한 위계를 당연시하던 기존 유교적 질서를 비판하고 당대 민중에게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파격적인 신념을 심어주었다. 이 사상은 국가 주도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나중에는 농민 봉기 시에 강력한 사상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발 과정. 동학농민혁명은 크게 두 차례의 봉기로 나눠지며 그 시작점을 흔히 고부봉기라고 한다. 고부는 전라도 지역이었으며 이곳의 군수였던 조병갑은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예였다. 1892년 부임 후 무리한 공사비와 세금을 징수해 백성들을 크게 괴롭혔고, 농민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고부의 군수인 조병갑이 만석보라는 인공제방 공사를 강행하며 그 비용을 농민들에게 과도하게 부과했다. 또한 군민들에게 회가변 비용을 떠넘기는 등 수탈이 극에 달했다. 전봉준은 고부 출신으로 동학에 입도한 뒤 각종 부패를 비판해왔고 농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1894년 1월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들은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만석보를 허물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다. 농민들은 폭력적 진압을 당하기 전에 정부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조정과 지방당국은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 조병갑을 고부 군수 자리에서 내쫓는 등 표면적 조처만 취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패구조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민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누적되어 갔다. 이러한 고부 봉기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통해 동학농민군은 처음부터 국가 전복이나 극단적 폭력을 지향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서의 억울함을 제도 내에서 호소하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만연한 조선 조정은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고, 동학농민군은 어쩔 수 없이 전국적인 봉기로 나아가게 된다. 1차 봉기 이후의 격화와 전봉준의 역할. 고부 봉기가 단순한 지역 밀란에서 전국적 농민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동학의 조직적 특성과 인내천 사상, 그리고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의 지도력이 결합되어 민중이 행동에 나설 명분이 공고해졌다. 동학교단은 전국적으로 교세를 확장해 조직망을 갖추고 있었고, 각종 동학 접주들이 농민들의 생활상을 잘 이해하고 함께 호흡해왔던 것도 중요했다. 전봉준은 기존 유교 질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온건한 개혁론자라기보다는 부패한 관리층을 타파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는 농민군 조직을 정비하면서 지휘체계와 작전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전봉준은 농민군을 이끌며 보구간민, 제포구민이라는 기치를 내세웠다. 이는 국가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포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의미였다. 단순히 탐관오리 몇 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혁명적 구호이기도 했다. 전주 화약과 집강소 설치. 1차 봉기가 전라도 일대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충청도, 경상도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등에서 관군을 연파하며 위세를 떨쳤다. 관군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농민군의 숫자가 워낙 방대했고, 그 뒤엔 이미 동학 사상을 받아들인 수많은 백성의 호응이 있었다는 점이다. 황토현 전투 승리 이후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성과만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컸다. 지방 행정과 군사기관의 중심지인 전주성을 빼앗아 조정과 관군을 압박함으로써 조정 측도 이들을 함부로 진압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과 조정 사이에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으며, 이때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정세 개입을 시도하자 조정은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농민군과 정부 양측은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1894년 6월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 전주 화약의 주요 내용은 농민군이 전주성을 철수하는 대신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교정청은 말 그대로 정치, 사회 전반의 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였는데 실제로는 관료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민군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농민군은 전주성 철수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했다. 집강소는 자치행정기구이자 민정개혁기구로서 지방관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가 정치와 행정을 자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실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집강소에서는 조세 제도를 바로잡고 부패관리를 처벌하는 등 사회개혁을 시도했다. 일종의 자치혁명기구였던 셈인데 이는 조선 후기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담하고 혁신적인 시도였다. 이 시기 농민군 지도자들은 단지 중앙 관료들이나 왕실에 항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농민층이 주체가 되어 정치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봉주는 이 집강소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며 기존 봉건적 통치 체제와 확실히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농민자치를 구상했다. 외세의 개입과 2차 봉기. 그러나 전주 화약 이후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존재하던 개혁을 둘러싼 불신과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하면서 조선 내부 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청나라와 일본은 동학 농민봉기를 조선 내정 개입의 구실로 삼아 서로 군대를 파견했고 결국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은 조선 정부를 압박하며 김홍집 내각을 내세워 급진적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농민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 성격이 짙었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의식 아래 다시 봉기를 준비했다. 이번 봉기는 조정의 미흡한 개혁 의지, 일본의 침탈 행위, 청일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국내 정세가 서로 맞물린 결과였다.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는 만약 이대로 일본이 조정과 결탁해 한국을 지배하면 조선은 독립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농민군은 외적을 몰아내고 국권을 수호하자라는 구호로 농민과 동학 신도들을 다시 결집시켰다. 2차 봉기는 군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훨씬 더 큰 충돌 양상을 보였다. 일본이 조선 정부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조정은 일본에 기대어 농민군을 진압하려 했다. 농민군은 관군뿐 아니라 일본군과도 전투를 벌여야 했고 이는 곧 전세를 불리하게 만들었다. 우금치 전투가 대표적인 패배 사례다. 전봉주는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이 크게 패하면서 사실상 혁명의 동력이 무너졌음을 통감했다. 우금치 전투 이후 농민군은 지리산 등 산악 지역을 거점으로 게릴라전을 시도하거나 재기를 노렸으나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 진압 작전으로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다. 결국 전봉주는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뒤 1895년 3월에 처형당했다. 그의 죽음으로 동학농민혁명은 조직적 저항의 한계를 노출하며 막을 내렸으나 그 역사적 의미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평가되고 있다. 전봉준의 인물적 평가.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적 지도자로 녹두장군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가 농민군을 이끌었던 리더십은 단순한 지휘관 수준을 넘어 백성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상하려 했던 혁명 사상가의 면모를 지녔다. 전봉준은 농민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부 관하 점령, 만석보 파괴, 집강소 설치 등을 직접 수행했다. 이러한 방식은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봉준은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기반으로 기존 지배층이 아닌 백성들이 주권자가 되는 세상을 꿈꿨다. 그가 내세운 보국안민, 제폭구민 구호는 이러한 사상의 정치적 표현이었다. 전봉준은 결국 체포되어 처형되었으나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로서의 평가는 매우 높다. 근대 한국사의 민중주체 무대를 보여준 점, 그리고 항일의식을 고취시킨 점에서 그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동학농민혁명의 위의와 한계.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사의 대중운동 가운데서도 비교적 조직적으로 전개된 혁명적 성격을 띈다. 이전의 농민봉기는 주로 지방 수탈이나 관리의 부패에 국한된 반발이 많았다면 동학농민혁명은 부패 타파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개혁, 나아가 자주적 외세 배척이라는 거시적 문제까지 문제 삼았다. 이는 농민들이 봉건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며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주도하고자 했던 근대 민중혁명의 서막이라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정부가 뒤늦게라도 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비록 갑오개혁은 일본의 내정 간섭 속에서 진행되었고 농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양반 중심의 신분 제도를 흔들고 국가기구 및 세제 개혁을 일부라도 실천하는 길을 열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과거제 폐지, 신분제도 일부 폐지, 은본위 화폐 제도 도입 등이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이 당대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2차 봉기는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 진압 앞에 패배했고 그 결과 일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까지 이어지면서 조선은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표출되었던 민중의 개혁 열망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채 좌절되고 만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민전쟁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을 일컬어 농민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지역 폭동 수준을 넘어 전국 규모로 전개되었고 조정과 관군, 그리고 외세까지 개입하는 상황 속에서 대규모 전투를 치렀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민군과 관군, 외국 군대 사이에 벌어진 충돌은 전쟁의 양상을 띄었고 조직체계나 교전 방식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전봉준과 농민군은
당시 조선왕조와 그 뒤에 깔린 봉건적 지배구조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따라서 이 혁명은 반봉건 반침략 투쟁으로서 높이 평가되며 제도적 차원뿐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근대 민족운동의 시발점 중 하나로 여겨진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재평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동학농민혁명을 단순한 민란으로 폄훼했고 식민사관 속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해방 이후에도 이 운동은 1970년대나 1980년대까지 내 운공산주의 운동과 결부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고 1990년대 이후 사학계와 시민사회의 주도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동학농민혁명은 가보농민전쟁 혹은 민족운동의 원류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에는 국가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등을 진행함으로써 당시 농민군의 항쟁과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 오자면 개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동학농민군 참여자와 후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였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기념과 보상이 시도되고 있다. 결론으로 동학농민혁명은 한 세기 이상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다. 그것은 결코 실패한 난동이 아니었다. 백성들이 사회의 근본적 모순에 맞서 봉건적 지배구조와 외세의 침탈을 동시에 배격하고 자치적 대안기구인 집강소를 통해 새 시대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중요한 혁명운동이었다. 전봉준을 비롯한 혁명 지도자들이 보여준 리더십과 사상적 토대는 이후 일제강점기 의병운동, 독립운동 등 민족 저항의 맥락에서 다시금 재발견되기도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1894년에 실패로 기결되어 일본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빌미가 되었지만 그 역사적 의미까지 퇴색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농민들이 국가 권력의 부패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조직망을 구축하며 정치적 주체로 부상했다는 점은 훗날 한국 민주주의 형성과 민중운동의 중요한 전통으로 계승되었다. 또한 인내천이라는 사상이 보여준 인간 중심의 평등과 자주적 각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보편적이고 근대적인 가치로 재인식되고 있다. 전봉준이라는 인물 역시 조선 후기의 무능한 정부에 맞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정치체제를 구상하고자 했던 실천적 혁명가의 전형으로 손꼽힌다. 그는 농민들이 단순히 생활고의 해결을 넘어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꿈꾸도록 이끌었으며 비록 최후는 처형이라는 비극으로 끝났으나 그의 꿈은 후대에 지속적으로 되살아났다. 결국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그리고 이를 농민전쟁이라 부르는 이유는 단순한 밀란이나 소요가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민중 주체의 새로운 질서를 추구했던 역사적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 한국사가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질문, 즉 봉건적 구질서를 어떻게 타파하고 외세에 어떻게 대응하며 민중이 어떻게 주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첫 대대적 문제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침은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그리고 후대의 각종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이르는 긴 흐름에서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그렇게 한국 근대사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되새겨야 할 민중 주체성의 원형으로 남아있다.